후반부 약 50분 내지 1시간 동안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자체를 보면서 특히 ICJ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약집 45페이지에 보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사항들은 유엔하고 똑같습니다. 1945년 6월 26일 날 채택이 됐고 45년 10월 24일 날 발효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 24일 유엔데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날짜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날짜 거기 나오는 1991년 9월 18일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날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유엔 얘기를 하면서 유엔 헌장 92조 내지 96조가 ICJ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92조에서 96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여기에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관할권은 어떻게 되고 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1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stablished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e a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constituted 이렇게 나오죠. 즉 이 ICJ는 유엔의 주요 기관의 하나로서 설치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부터 재판소의 조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2조는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소는 등망이 높은 자로서 각 국가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가, 요거는 주로 국제법 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법률가 또는 국제법 교수 중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선출되는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각 개별 국가, 유엔 회원국, ICJ 당사국의 개별 국가에서 최고재판소 혹은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한 자, 국제법에 정통한 자의 대부분은 이제 국제법 교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5명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대강 보면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대학 교수로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대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사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 다만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재판소의 판사 수는 15명인데 한 나라에서는 1명까지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뒤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그 뽑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ICJ도 유엔의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뽑을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으로 그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CJ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도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재판관의 임기는 9년입니다. 그래서 ICJ 재판관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9년이니까 그런데 9년마다 15명을 한꺼번에 바꾸면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마다 5명씩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재판관은 15명을 다 뽑았어야 됐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5명을 뽑아놓고 그 중에 3분의 1, 5명은 3년, 5명은 6년, 5명은 9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3년하고 누가 6년, 누가 9년을 할 것이냐, 그거는 뭐 시험을 봐서 실력순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추첨을 합니다. 인류가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페이지에 제13조가 나오죠. 제13조에 보면 재판소의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9년 하고 나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5인의 임기는 3년 후에 종료하고 다른 5인의 임기는 6년 후에 종료한다. 그 뒤로는 이제 3년마다 5명씩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틀로스 아까 얘기했었죠. 인터내셔널 트라이뷰널 보드 로우 오브 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선출할 때 처음에는 21명을 다 선출을 해요. 거기도 임기가 9년입니다. 그런데 21명을 해놓고 누구는 3년, 누구는 6년, 누구는 9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6년, 9년을 추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틀로스가 창립될 때 박춘호 교수가 재판관으로 선임이 됐는데 이 양반은 또 운이 좋게도 9년짜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반이 추첨하기도 전에 다들 다른 사람들이 3년, 6년을 다 뽑아가는 바람에 이 양반은 이제 9년이 됐고, 또 이분은 운이 좋게도 대학 교수를 65세까지 다 정년을 하고 재판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5세까지는 대학에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재판관이 돼서 9년을 하고 다시 또 재선이 돼서 나머지 9년을 반 정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판관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대개 그 재판관의 빈 자리, 말하자면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대강 그 나라 사람을 뽑아주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춘호 교수님 돌아가신 자리를 백진현 교수가 맡게 됐고, 백진현 교수는 결국 이제 한 4년 반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재판관의 임기가 9년인데 4년 반밖에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또 재선을 해드리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4년 반 하고 다시 9년을 하는 도중에 또 이틀로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도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년의 임기 중에 재판소장이 되면 그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니까 9년 임기에 포함된 3년 동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조에 보면 재판소의 재판관은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ICJ 재판관의 자리는 전업직이라는 겁니다. ICJ 재판관이 되면 ICJ에서 월급 받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재판에만 전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ICJ가 19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립이 상당히 심하던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방권하고 공산권이 막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ICJ가 1970년대를 통틀어서 사건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업직으로 15명이 앉아서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재판관을 한 사람들은 뭐 인생의 최고의 행운을 누린 거죠. 사건 하나 가지고 매년 한 30만 달러씩 받아가면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탱자 놀아가면서 재판관직을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1970년대 얘기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사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ICJ가 유엔이 설립되면서 ICJ가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 한 75년이 됐는데 ICJ의 총 사건 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들어오면 받는데 넘버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150건, 200건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편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WTO 분쟁해결 제도는
이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강제 관할 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관할권이 생기는 데 관해서 이 WTO 분쟁 해결 제도는 한 나라가 제소하면 무조건 관할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ICJ의 재판관은 전업직인데 관해서 WTO의 항소기구 멤버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는 파트타임 잡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소기구 멤버를 서울대의 장성화 교수가 했었는데 4년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장성화 교수가 할 때 서울대 교수직을 가지고 빌립바디 멤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맡은 기간 동안의 수당만을 받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자기 월급 받고 ICJ WTO의 빌립바디 멤버로서 활동한 그 기록을 가지고 일당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틀로서 인터내셔널 트라이뷰널 포드 로 오브 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진현 소장의 경우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이틀로스의 사건이 있으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CJ는 네덜란드에 있고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데 있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어디에 있냐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어요. 해양법재판소니까 항구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항구 도시에다가 만들었고, 이게 왜 독일로 갔느냐 하면 제가 유엔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엔은 2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던 47개 나라들이 만든 국제기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사국이 아니에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1957년에 이제 유엔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의 원당사국이 아니다 보니까 유엔 기구가 독일이나 일본에 설치될 가능성이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과 일본은 나중에 가입을 했고, 그 반면에 또 독일과 일본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1970년대가 되면서는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 내는 분담금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는 나라들이 됐는데 유엔의 기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는 도쿄에다가 유엔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독일에다가는 1995년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독일 함부르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조에 보면 재판관들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2조에 보면 53페이지 22조에 보면 재판소의 소재지는 헤이그로 한다 그랬는데,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사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유고전범재판소도 있고요. 아까 잠깐 살펴본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는 인구가 50만이 채 안 되는데 그 50만이 채 안 되는 인구의 반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많이 있고요.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대사관이 또 거기 많이 들어와 있고 국제기구도 많고 외국 그 대사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헤이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이그를 갈 기회가 생기면 네덜란드 그 헤이그에 이준 열사가 파견됐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가면 그 이준 열사 기념우표가 있는데 1947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그거는 제가 기증한 거니까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조에 보면 재판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ICJ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5명 재판관 모두가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 플러스 13명의 대법원 판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법원 행정처장인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을 뺀 12명이 4명씩 3개 부로 나눠서 하는 재판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 판결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다.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바꿀 필요가 있거나 아주 중대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일 때 전원재판부로 한다고 했는데 ICJ는 전원재판부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밑에 보면 25조나 26조에 보면 그 밖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소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ICJ가 다루는 사건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ICJ의 사건을 가지고 가는 나라들이 소재판부를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ICJ 사건의 대부분은 전원재판부에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31조로 한번 보세요. 앞에서 제가 ICJ의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근데 31조에 보면 각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출석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 표현을 한번 보죠. Judges of nationality of each of the parties shall retain their right to sit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 이제 31조가 국적재판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 유엔 회원국이 지금 193개국이 있는데 ICJ 판사는 15명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에서 2명은 배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한 나라에서 2명 배출을 못 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은 항상 한 명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뭐 다른 나라들이 10자리를 놓고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컨대 일본이 한국을 제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이 동의할 리는 없지만 동의했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ICJ에 자국재판관이 있어요. 일단 ICJ 재판관이 되면 국적을 떠나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들은 자국재판관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가 ICJ에 갔다. 일본은 ICJ 재판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독도 문제를 다루는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 한해 한국 재판관, 한국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을 한 명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적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아드혹 저지라고도 하고요. 아드혹이라는 거는 임시, 특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적재판관, 임시재판관, 특별재판관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6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쟁이 부탁이 됐는데 분쟁의 양당사국 다 자국재판관이 없다. 그러면 양측 다 한 명씩 아드혹 저지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7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대.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한 명의 아드혹 저지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국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이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아드혹 저지의 개념이다. 이거는 이제 국적에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나라 재판관이 없으면 불안해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일단 임명이 되고 나면 이 사람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고 임명한 국가 측에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속속들이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어떤 심리적 안정성 내지는 그런 거를 배려해서 국적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31조에 5항에 보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개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제소 국가는 3개인데 피소 국가는 하나다 이랬을 때 그러면 3개 국가가 한 명씩 임명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소 측 세 국가가 공동으로 한 명을 임명할 수 있고 피소 측이 한 명 임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맥시멈이 17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그동안에 ICJ 재판관을 계속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재판관은 쭉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누가 재판관이냐면 이와사와라고 일본 동경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 7월부터 ICJ 재판관이 돼서 그 전에도 있었고요. 재판관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어디서 봤냐면 제가 1992년도에 캠브리지에 유학을 갔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교수가 되는 시기가 대체로 빠릅니다. 우리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유학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기 나라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도교수하고 잘 연결이 돼야 그 자리를 대물림하고 약간의 도제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막 그 학생들한테 유학을 가라고 정부가 장학금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와자와 교수도 일본 국내에서 그냥 박사학위 하고 일본에서 조금 덜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한 2번 옮겨서 나중에 이제 동경대학 교수가 됐고 동경대학 교수를 하다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경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ICJ 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캠브리지에서 제가 석사 과정할 때 이 양반은 이제 비지팅으로 해서 방문 교수로 왔었는데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본 사회에서도 꽤 이제 그 지지를 받고 또 일본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작년에 ICJ 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ICJ 32조에 보면 재판소의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연봉에 대해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32조 6항에 보면 재판소 사무처장의 봉급은 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the salary of the registrar shall be fix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oposal of the court. 그러니까 이제 이 ICJ 사무처장도 유엔 공무원인 거죠. 유엔 공무원이니까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ICJ 재판소의 건의에 따라서 제너럴 어셈블리가 정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레지스트라라는 단어가 우리 조약집에 제가 사무처장으로 다 바꿔놨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공식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서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레지스트라의 개념이 서기가 아니에요. ICJ에는 100명 이상의 그 인력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파트타임 말고요. 실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되는데 15명은 재판관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직원들. 그 행정직원들의 우두머리가 레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제외한 가장 우두머리가 레지스트라예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라를 하려면 국제법에 정통하고 또 행정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레지스트라를 하게 됩니다. 이걸 근데 우리 공식 번역본에서 서기라고 번역을 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 학급 회의할 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잘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 그랬는데 그 서기보다는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그 말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브르즈네프 서기장 이런 표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서기장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죠. 과거에 소련의 경우에는 이 각 세크리터리라는 게 장관의 의미도 띠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그거를 서기장으로 번역을 했던 거고요. 유엔의 경우에 전체 직원의 우두머리 그 사무총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무총장도 세크리터리 제너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크리터리 그러면 무조건 비서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문화에 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많이 받는데 그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번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본 책을 번역하는데 일본의 무선무선부 장관 이러면 우리는 번역할 때 일본의 문화과학성 장관 그러면 우리 번역할 때는 문화과학부 차관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대신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장관이에요. 대신 밑에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신이 장관이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차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요새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중국의 외교부장 있죠? 그 뉴스 듣다 보면 중국의 외교부장 누구누구가 그러는데 이거를 외교부 부장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 정도로 생각하면 완전히 이게 흥크러지는 거예요. 외교부장은 부장급이 아니고 장관이에요. 장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국내법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외국 사회, 국제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미지라는 용어 있죠? 데미지 그러면 피해라는 뜻이거든요. 데미지즈 하면 피해의 복수가 아니에요. 큰 피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데미지즈 해서 S가 붙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데미지는 내가 한 대 때렸을 때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데미지라고 하고 내가 상대방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를 하면 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뭐 한 대 때리고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대줘야 돼. 그걸 우리말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데미지즈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손해라는 게 데미지이고 데미지에 S가 붙어서 데미지즈가 되면 손해배상, 피해배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미지즈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데미지의 피해라는 개념으로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영국 사람하고 약속할 때 2층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식 개념으로는 3층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층은 그라운드 플로어라 그러고 그 위에를 1층 그 다음에 2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하철을 서브웨이라 그러는데 런던에 가서 서브웨이를 물으면 그냥 지하도를 가르쳐줘요. 영국 영어에서는 서브웨이는 그냥 지하도고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은 튜브입니다. 튜브. 우리 여러분들 여름 방학 때 물놀이 갈 때 주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왜 그 자동차 바퀴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물놀이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주부 하는데 그게 영어의 튜브에서 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게 튜버가 주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아까 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니아까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영어의 리어에다가 그건 뒤에다가 놓고 끌잖아요. 그래서 리어카인데 그게 니아까가 된 거고, 자동차 빵꾸 났다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도 원래는 영어의 펑처입니다. 펑처인데 일본 사람들이 펑처 발음을 못해요. 발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빵꾸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받아와서 쓰고 하는데 영어가 일본 가서 고생하다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한자 많이 쓰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 왜 수속 절차, 수속을 밟아라, 2번 수속 밟아라 뭐 할 때 수속, 이것도 일본식의 한자 말이고, 보통은 절차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4조 58페이지에 보면 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소에 관할 해가지고 34조 1항이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ICJ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만을 다루는 겁니다. 이거 이제 쟁송사건, 개쟁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유엔 헌장 96조에 뭐가 있었냐면, 96조에 보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96조 2항에 가면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다른 기구는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ICJ에다가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ICJ의 관할 사항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사건, 또 하나는 유엔의 기관이 ICJ에다가 법 해석을 물어보는 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법적 문제를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다른 기구들은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ICJ에다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그거를 권고적 의견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쟁송사건의 관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34조 1항에서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6조에서 관할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36조 1항을 한번 봐보세요.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그러니까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 헌장 또는 현행의 여러 가지 조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이랬죠. 그래서 재판소의 관할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가져오는 사건도 ICJ가 관할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어느 조약에서 이 조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ICJ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아예 ICJ의 관할권을 규정해 놓은 조약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조약 규정에 따라서 ICJ가 관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36조 2항, 요게 이제 많이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판소 규정, 이 조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해서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모든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는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니까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옵셔널 클로즈라고 얘기합니다. 선택 조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ABCD가 조약의 해석의 문제, 국제법상의 문제,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배상의 성질과 관련 문제. 그러니까 여기 ABCD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ICJ에 가져가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놓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표현의 셋째 줄에 보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옵셔널 클로즈, 이러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ICJ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선언한 국가들끼리는 이 말이에요. 별도의 합의 없이 ICJ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ICJ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해 놓은 국가들끼리는 사후 동의 따로 필요 없이 ICJ가 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ICJ의 요 옵셔널 클로즈에 관한 설명들은 모든 교과서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관련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조문을 보고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 ICJ Jurisdiction Summary라고 해서 여러분들 Y색에 올려놓은 자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ICJ Jurisdiction Summary가 있고, 또 하나는 영어로 된 자료인데 Declaration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Compulsory라고 해서 요 한 페이지짜리 내용, 요것도 한번 영어로 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는 각 나라들이 이러한 선택 조항을 수락한 나라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나라 국가들을 나열해 놨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몇 개 국가, 보통 70, 이게 또 이제 선언을 했다가 또 철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개국이 안 돼요. 보통 60개국에서 70개국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명단에 보시면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2007년 7월 9일 날 수락을 했어요. 일본이 3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ICJ가 관할권 행사하는 것을 수락한다 라고 해놨는데, 우리도 이거를 수락해버리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강제 관할권을 미리 수락했으니까, 일본도 미리 수락을 했으니까 독도 문제에 관한 ICJ 관할권이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ICJ 관할권 수락 안 해요. 이 ICJ 관할권을 수락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그 ICJ Jurisdiction Summary라는 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Contentious Jurisdiction Advisory Opinion 해놨는데, Advisory Opinion은 아까 설명했던 거죠. 유엔 헌장 96조 규정에 따라서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on any legal question인데, 여기서 any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 other organs of UN and specialized agency는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니까 자신들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ICJ에다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ICJ 관할권은 권고적 의견에 관할권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사건에 관한 관할권인데,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에 관한 권은 그렇게 사실은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위에 보면 이제 컨텐셔스 주리스딕션, 요게 이제 계쟁 관할권, 쟁송 관할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제 분쟁에 관한 관할권인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 당사자 간의 사후 동의. 실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ICJ로 가져가는 경우에요. 이런 거를 합의에 의한 관할권이라고 해요. 실제의 ICJ의 관할권의 핵심적인 기본 원칙은 합의에 의한 관할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사건,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국제사건들을 보면 어떤 거는 영국 대 미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UK, V 하고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어떤 판결문을 보면 UK 슬래시하고 USA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V자가 들어가는 누구누구 대 누구누구 하는 사건은 앞에 있는 게 제소예요. 뒤에 있는 게 피소예요.
미국 법원도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클린턴이 부시를 제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클린턴 vs 부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부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2심에 가서 부시가 항소를 해요. 그때의 제소자는 부시인 거죠. 그러면 2심 사건에서는 부시 vs 클린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누구 대 누구라고 돼 있는 거는 항상 앞에 있는 건 제소자, 뒤에 있는 게 제소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ICJ의 경우도, 이 ICJ의 경우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이 나오겠죠. 국가만이 당사자니까. 그런데 슬래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V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슬래시는 합의에 의해서 둘이 같이 갈 때는 어느 쪽이 제소자고 어느 쪽이 피소자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슬래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의 사후 동의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관할권 가져가는 경우, 이 경우 관할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슬래시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 사건의 관할권 해가지고 사전 동의라 그랬죠. 사전 동의에 의해서 관할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건이 일어나면 상대방 동의 구할 거 없이 바로 관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성격의 관할권이다. 그래서 그 뒤에 영어 표현에는 compulsory jurisdiction, compulsory라는 표현을 써요. 이 경우는 우리 36조 후단에 보면 조약 규정에서 이렇게 ICJ로 가는 거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어느 한 국가가 그 사건을 ICJ로 가져가면 상대방은 동의 여부 관계없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조약 규정에 의한 관할권. 두 번째가 36조 2항.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영어 자료에서 여기에 쭉 나열된 국가들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국가들 간에 36조 2항의 A, B, C, D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할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는 관할권이 있다 없다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그 수락을 하면서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라고 시간적 제한을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약을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다툴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강제 관할권이 있다라고 해서 한 국가가 제소를 했는데 상대방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 강제 관할권 수락할 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ICJ는 이거 관할권이 없다. 이거를 다투는 거를 성결적 항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안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ICJ가 관할권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릴리미너리 옵젝션이라고 해요. 옵젝션은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결적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할권 자체를 부인한다라고 해서 프릴리미너리 옵젝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럼 프로로가툼이라는 거는 우리 조문에는 이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포럼 프로로가툼 확대 관할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관할권이 있으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든지 조약 규정에 의하든지 선택조항 수락이 있었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관할권이 ICJ가 관할권을 갖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제소했어요. ICJ에다가.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에 가입한 바도 없고 사후에 동의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ICJ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만 이 ICJ가 관할권이 없다. 이걸로 얘기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게도 일본이 뭐라고 제소하니까 본안 사건에 관해서 막 서면에다가 써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제소된 거에 대해서 다투었다라고 해서 관할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던 건데 나중에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확대 관할권, 혹은 상대방이 제소했는데 실제 본안 내용에 대해서 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응소관할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확대관할권, 응소관할권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포럼 프로로가툼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건은 딱 한 건 있었어요. 콜프 채널 케이스인데 알바니아하고 영국 간에 알바니아에 이제 콜프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 배가 지나가는데 알바니아가 소해정을 알바니아가 그 채널 해협이죠.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해 놨는데 영국 배가 지나가다가 이 기뢰에 맞아서 파손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바니아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싶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피해를 입고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기뢰를 다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영국이 이걸 알바니아를 상대로 제소를 하니까 알바니아는 영국이 관할권 없다 그랬으면 끝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퉜어요. 그래서 관할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소관할권의 표본으로 다투어지는 얘기되는 게 콜프 채널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1번, 2번, 3번까지가 관할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는 보조적 관할권이라고 해서 깡패 땅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악상 떼기가 빠져 있는데 깡패 땅스 들라 깡패 땅스, 이게 이제 컴피턴스 오브 더 컴피턴스인데, 아까 프릴리미널 옵젝션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결적 항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는 관할권이 있다 그러고 어느 나라는 관할권이 없다 그러고 다투니까 실제 ICJ가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관할권은 ICJ가 갖고 있다. 그게 깡패 땅스 들라 깡패 땅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비저널 메저 해서 41조. 우리 국내 법원에서도 보면 소송의 대상물, 소송의 목적물인 거에 대해서는 뭐 판매를 중지시킨다든지 등기 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가조치 혹은 보전조치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국제재판에 있어서도 이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소송의 대상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임시조치 혹은 잠정조치를 재판소가 명할 수 있다라는 게 41조예요. 그래서 provisional measu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41조에 보면 th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indicate if it considers that circumstances so requir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ought to be taken to preserve the perspective right of either party 해가지고 소송의 대상물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 그 잠정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소가 판단할 때는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조 재심 관할권이에요. 실제로 이제 판결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거기 60조를 보시면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 59조, 60조, 61조를 먼저 보시죠. 59조에 보면 재판소의 결정, 판결이죠. 그러니까 재판소의 판결은 당사자 사유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재판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에요. 그 주어진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지 일반적인 법 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A국과 B국 간의 어느 특정 분쟁에 대해서 조약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 당사자 사이에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하는 게 59조고요. 그 다음에 60조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ICJ는 2심 절차가 아니라 그랬죠. ICJ는 그냥 1심 절차예요. 그러니까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어필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판결이 나왔는데 분쟁의 양당사자가 이 판결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히 해달라라는 거를 재판소에다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은 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를 해석한다. 대체로 이제 판결문을 장황하게 막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다 보니까 판결문은 이미 나왔는데 그 판결문의 해석을 가지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재판소가 그 판결문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1조 재심 청구. 이거는 이제 이미 판결까지 다 나고 했는데 뭔가 나중에 새로운 사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해서 이런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61조의 재심 관할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ICJ에 관해서는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좀 추가할 거는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39조부터는 이제 실제 소송 절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선 무트 코트라고 국제법 모의 재판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4월에 워싱턴 DC에서 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보통 이제 1월이나 2월에 각 나라별로 예심을 해요. 미국은 이제 워낙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별로 예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 제선 무트 코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가상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관할권에 관한 내용도 집어넣어 놓고, 본안과 관련해서 본안에서도 이게 해양법 관련일 수도 있고 조약 관련일 수도 있고 국가 책임 관련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참 전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대회를 한다 그러면 올 한 5월이나 6월 되면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11월 달에 신청을 받고 서면은 12월 말까지 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럴 아규먼트는 1, 2월 중에 해라. 그래가지고 1년 단위의 대회가 있어요. 제선 무트 코트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국제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쟁의 양당사국이 먼저 리턴 서미션을 내요. 제소 서면, 그 다음에 이제 피소국이 그 서면에 대해서 또 답변 서면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는 그 서면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는데, 또 구두변론 과정을 거쳐요. 양 당사자를 오라 그래가지고 구두변론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재판관들이 구두변론, 그러니까 리턴 서면, 리턴 서미션하고 구두 절차를 마치면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거를 딜리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턴 서미션 절차가 있고 오럴 히어링 절차가 있고 재판관 자신들끼리 하는 딜리버레이션 절차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publication of the judgment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재판관이 이제 ICJ는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명 중에 8명이 찬성하는 의견이 재판의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수 의견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5명의 재판관 중에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한다, 반대로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A국과 B국이 다퉜는데 B국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다수는 A국이 이긴 거다라는 건데 10명 중에 5명은 아니다, 나는 B국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 쪽이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거고, 반대하는 쪽은 나는 왜 이 결론에 반대하는지 의견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결론이 majority opinion인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 이게 dissenting opin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판결문에다가 그 사람들의 의견도 또 써요. 그거를 separate opinion, 별개 의견 혹은 개별 의견,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수 의견이 판결인 거고, separate opinion, dissenting opinion이 또 그 판결문에 같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 의견도 봐야 되겠지만 세프릿 오피니언이라든지 디센팅 오피니언도 읽어보면 꽤 논리적이고 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미법에서는 판결이 내리지면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ICJ 사건은 그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선례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례 구속의 원칙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미국법과 EU법을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고 나는 미국법에 정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제가 번역한 미국법과 법률 영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 EU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EU법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EU법이 궁금하면 EU법 강의라는 또 책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ICJ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ICJ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앞 시간에 약 70분간에 걸쳐서 국제사회의 분쟁해결 제도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 지금 뭐 1시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는 ICJ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ICJ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